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챕터 4. 딸아, 무엇을 하든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슈퍼우먼이 되려고 하지 마라. 지하철에서 우연히 젊은 두 남자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한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난 내 와이프가 살림은 못해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남자 잘 만나 팔자 펴보겠다는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더랬다. 부디 나중에 아이를 와이프한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는 남자는 되지 마시길. 그런 남자를 좋아할 여자는 세상에 없으니까. 얼마 전 배우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가 전체의 43.6%를 차지한다는 통계청 자료를 봤다. 결혼하고서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여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남편의 가사 분담률은 아직도 너무 낮다.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들은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여전히 여자 혼자 날마다 직장과 집안일, 아이 양육까지 세 개의 공을 굴리느라 허덕이고 있다. 결혼해서 임신, 출산에 이르는 약 5년 동안의 기간은 여자에게 가장 힘겨운 시기다. 직장에서 경력 쌓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결혼과 출산, 육아의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직장 여성, 아내, 며느리, 엄마 등 수많은 역할이 폭발하듯 동시에 쏟아짐을 뜻한다. 야근도 마다 않고 일에 열정을 쏟아부어야 성공을 거두고 인정도 받으련만 집안일과 육아의 부담이 직장 여성의 발목을 잡는다. 한때 잘 나가던 똑똑한 여자가 어느 순간 둔재로 변하거나 입사 당시 별 볼 일 없던 남자 동료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좌절을 느끼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통계청 자료만 봐도 경력 단절 여성의 78.4%가 5년 이내에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뒀다고 한다. 남자들은 맞벌이를 원하면서도 직업이 있는 배우자와 함께하려면 그만큼 가사와 양육에 동참해 주어야 한다는 점은 외면한다. 그래서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통받는 것은 여전히 여자들의 몫이다. 따라 나는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여자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 나 역시 레지던트 과정을 밟으며 너를 낳고 키우느라 내 20, 30대 시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니까. 너를 낳을 무렵 공교롭게도 석사 논문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두 가지 일이 한 번에 일어난 거지. 그래서 너를 낳은 지 3주 만에 부랴부랴 병원에 나가 논문을 마감해야 했다. 그뿐이 아니다. 너를 키우며 학부모 모임에 가려면 얼마나 눈치를 봐야 했는지 모른다. 기억나는지 모르겠구나. 초등학교 2학년 운동회 날이었는데 병원에서 딱 3시간을 허락받고 불이 나게 너에게 달려갔다. 엄마와 돗자리를 깔고 점심을 먹는 친구들 사이에 홀로 있던 너는 나를 발견하고는 껑충껑충 뛰며 좋아했지. 그런 딸을 두고 2시간 뒤 다시 병원에 돌아가야 했던 엄마의 마음은 겪어보지 않고는 모른다. 결국 너는 꼭 가야 하냐며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었지. 그런 일이 한 번이면 족하련만 나는 또다시 너를 울게 만들었고 그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나는 끝내 일을 그만두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내가 엄마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워킹맘이 되라, 되지 마라가 아니다. 네가 계속 직장 생활을 하든 주부로 살든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나는 네가 이제껏 그랬듯이 또 너만의 길을 갈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워킹맘으로 평생을 살아온 엄마로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싶구나. 1. 직장을 그만둘 때 시댁이나 남편, 아이를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잡지사에 근무하던 31살 정민 씨는 입사 2년 차에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결혼해 지금은 주부의 삶을 살고 있다. 경험이 쌓이고 사회생활이라는 게 무언지 알게 될 무렵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기도 하고 직장인으로의 삶에 대해 회의가 들었다. 그녀는 퇴직을 결심했던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이 일이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건지 회의도 들고 그런 생각을 할 즈음에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결혼은 피난처였는지도 몰라요. 지금 정민 씨의 선택에 당장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집중적인 육아가 끝나는 10년 후 또 세월이 더 흘러 4, 50대가 되면 어떨까? 47세 주부 승임 씨는 요즘 심기가 불편하다. 남편의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데다 시어머니와 밀착된 남편과 20년을 살며 누적된 불화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뒤부터 무력감이 깊어졌다.
결혼 당시만 해도 승임 씨는 대학원을 졸업했고 부잣집 맏아들과 결혼해 동창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반면 고등학교 동창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미술학원 보조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승임 씨는 첫 아이를 낳고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반대로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한동안 여유를 만끽했지만 IMF 경제 위기 때 남편의 사업이 주저앉으면서 불행이 시작됐다. 반면 결혼마저 돈 없는 남자와 한 동창은 뒤늦게 4년제 대학에 편입해 학사 학위를 따고 대학원에 가더니 박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으로 성장했다. 승임 씨는 상대적으로 초라해진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다. 그녀는 몇 푼 안 되는 돈 벌겠다고 그러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른 자기가 바보 같다며 후회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승임 씨가 아이를 낳고도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과연 더 행복했을까? 사실 그녀가 지금 우울한 진짜 이유는 일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주부로 산 지난 세월이 시어머니의 결정에 어쩔 수 없이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원래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생각해서 억울한 것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역시 그녀의 선택이었다. 그런가 하면 직장에 다니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형편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비록 승임 씨가 그토록 바라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녀와 똑같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중요한 것은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 주부냐 워킹맘이냐가 아니다. 내가 그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했느냐 하는 점이다. 고등학교 때 독일로 이민을 가 뮌헨에 살고 있는 임혜지 씨는 고등어를 그만오나 라는 책에서 독일인 남편, 아들, 딸과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녀는 건축학 박사이고 남편은 물리학 박사로 둘 다 훌륭한 스펙을 쌓은 고급 인재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를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돈이 아닌 시간이라는데 동의하고 높은 보수와 안정된 직장을 포기했다. 남편은 월급은 적지만 집에서 멀지 않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장을 택했고 아내는 프리랜서로 문화재 발굴을 하며 아이를 기르는데 전념했다. 그녀는 비록 윤택한 생활과 경력은 부분적으로 포기해야 했지만 가족 간 소통과 일상의 공유를 위해 자발적으로 반주부의 삶을 택했기에 후회가 없다. 승임 씨와 혜지 씨의 차이는 딱 하나다. 타의에 의해 혹은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 선택을 했느냐다. 어떤 것을 택해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것조차 나의 선택이라고 여기는 태도와 누구 때문에 처해진 상황이라며 억울해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전업주도든 워킹맘이든 살면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긴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사람만이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자기만의 내공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직장을 그만둘 때 시댁이나 남편, 아이를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만일 일과 육아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지레 겁먹지 말고 어떻게든 버티며 대책을 세워보라.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시기만 지나면 다시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만두라. 그래야 사회와의 끈을 계속 가져가며 다음을 모색해 볼 수 있다. 2. 아무도 너에게 슈퍼우먼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다. 워킹맘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내리누르는 것은 가사 부담이 아니라 아이 양육이다. 집안일로 몸이 힘든 것은 그나마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아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리 능력 있고 출중한 여자라도 발목이 잡혀 꼼짝할 수가 없다. 워킹맘들은 늘 죄인이 된 듯한 기분으로 내가 충분히 신경을 써주지 못해 아이가 정서적으로 엇나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한다.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는 날에는 죄책감이 극에 달한다. 그런데 워킹맘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엄마가 직장을 다니는 것과 자녀의 정서적 건강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영국 런던 대학 애니 맥먼 박사는 영국 어린이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엄마의 직업 유무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엄마가 직업이 있는지 여부는 자녀의 정신건강에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수학과학회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자녀의 정서는 전체적으로 가족의 정신이 건강한지,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지 등에 영향을 받는다며 엄마가 직장인인지 아닌지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조차 어려서는 엄마가 집에 있길 바라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엄마가 명함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직업인인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므로 네가 워킹맘이 된다면 육아에 있어서 꼭 유념해야 될 몇 가지만 잘 지키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가장 먼저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는 부담감을 버려라. 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돌본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완벽해지기 위해 애쓰며 슈퍼우먼이 되려고 하지 말라.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난 만큼 어떤 것을 잘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은 못하게 되어 있다. 그게 세상 일의 이치다. 맞는 키처럼 직장과 집안일, 육아까지 모두 잘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모두 잘하려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알고 가능한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영리한 전략이 필요하다. 슈퍼우먼이 되기 위해 애쓸수록 힘든 것은 자신뿐이다. 그리고 힘든 만큼 당연히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게 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심한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래? 당신이 좋아서 한 거잖아 라고 생각할 뿐이다.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아무도 슈퍼우먼이 되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하라. 두 번째로 워킹맘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양육에 있어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의 총량이 중요하지만 그 경우에도 질적인 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애착에서 중요한 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 노력하되 아이와 있을 때는 민감하게 반응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퇴근 후 몇 시간이라도 아이와 상호작용을 제대로 한다면 아이는 엄마와 안정적인 애착을 유지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세 번째는 아이가 만 3세까지는 삶에서 육아를 우선으로 하는 스케줄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는 엄마가 주 양육자가 되어야 하며 양육의 일부를 타인에게 맡기더라도 엄마가 아이에 관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 3세까지는 아이의 뇌 발달이 총체적으로 일어나고 특히 대인관계와 감정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뇌의 회로도 이 시기에 큰 틀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넷째로 남편과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얼마 전 신달자 시인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여성들의 외로움은 직장의 유무와 상관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직장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 문제로, 전업주부는 자신의 정체성 혼란을 이유로 고학력 여성 대부분이 어영부영 살고 있다. 이력서에 한 줄 더 쓰는 학력이 길다고 현명한 여성이 아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못하는 것은 빨리 못한다고 말하고 주위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슈퍼우먼이 아닌 이상 도움을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당당하게 도움을 청하라. 그것이 아이와 나 모두를 지키고 나아가 가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 3. 그래도 힘들 때는 50살이 되었을 때를 떠올려보라. 미국 노스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1991년부터 10년 동안 136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집에서 가사를 하며 아이를 돌보는 전업주부와 일과 가사를 동시에 하는 워킹맘 중 누가 더 행복할까?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전업주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높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 워킹맘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반면 워킹맘은 집에만 머무는 전업주부에 비해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하며 심리적 우울함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 마리의 토끼를 잡느라 애쓰는 스트레스가 있는 한편 직업이 주는 성취와 존재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것이 워킹맘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도 버텨야 할 이유다. 나를 위해서 일을 그만두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도 힘들 때는 50살이 되었을 때를 떠올려보라. 육아에 전력 투구해야 할 시기와 커리어 쌓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겹쳐지는 빅뱅의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일터에서는 직업인으로, 집에서는 엄마와 아내로 1인 다역에 쩔쩔매는 모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쉰이 되었을 때 훨씬 성장해 있는 모습을 그려보라는 말이다. 인생은 생각보다 장거리 경주다. 그러므로 나쁜 엄마가 되지 않을까 고심하면서도 직장에서 아이 때문에 일을 소홀히 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라. 내일 당장 이 모든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체력도 비축해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여유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모두 다 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가능한 일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이제껏 내가 워킹맘으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했는데 과연 네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그리고 혹여 네가 딸을 낳는다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줄지도 궁금하구나. 너는 나보다 현명하니까 워킹맘의 딜레마를 더 창조적으로 풀어가리라 믿는다. 안 되면 까짓것 조금 쉬었다 가면 될 일. 그러니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말아라. 미국의 교육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가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는 일이라고. 그런 면에서 너를 낳아 기르고 일하며 살아온 지난 세월. 힘든 때도 많았지만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기를. 딸아, 얼마 전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어느 집에 막둥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그랬단다. 아가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 얘기를 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가 하는 말. 동생아, 엄마 말은 다 뻥이야. 조금만 더 커봐. 공부 못하고 건강하게만 하면 구박받아. 거기다가 청소도 해야지, 심부름도 해야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엄마 말은 아예 안 믿는 게 좋아? 이 얘기를 듣고 한참 웃으며 맞장구를 쳤는데 나중에는 혹여 내가 너한테 그랬던 건 아닌지 뒤돌아보게 되더구나. 세상의 아이들은 크면 클수록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진다. 건강해야지, 씩씩해야지, 공부도 잘해야지, 성격도 좋아야지. 심지어 요즘은 얼굴도 예쁘고 날씬한 데다가 옷도 잘 입어야 한단다. 태어날 땐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격하던 부모가 잔소리꾼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으려면 무언가를 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부모의 기준이 너무 높다 보면 그것을 따라가는 게 너무 버겁게 느껴진다. 부모는 늘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한다.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면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면 혹시나 사랑을 잃을까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쓴다. 어느 순간 아이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어른이 된다. 부모의 바람에 따라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도 이 길이 정말 자신에게 맞는 길일까 고민하는 대학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기업에 취직했지만 막연히 이건 아니다 싶어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여성. 가족 뒷바라지에 반평생을 바쳤지만 경무와 접대에 시달려 결국 병을 얻고야만 중년 남성. 이들은 모두 똑같은 질문을 토로했다. 이게 정말 제가 바라던 인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숨 거느라 잃어버리는 것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것, 세상이 인정해주는 것을 쫓느라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오징어 잡이배는 밤마다 환하게 불을 켜서 오징어를 유인한다. 심해에 사는 오징어들은 자기를 살리는 빛인지 죽이는 빛인지도 모른 채 홀리듯 배 주변으로 모여들면 어부들은 기다렸다는 듯 오징어를 배 위로 낚아챈다. 사람도 오징어와 마찬가지로 그게 자기를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모른 채 욕망에 이끌려 무작정 그 대상을 향해 돌진할 때가 있다. 그것은 때로 유행하는 옷과 구두, 최신 전자제품, 자동차이기도 하고 때론 남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기도 하다. 한번 현혹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기세로 뛰어든다.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욕망을 부추긴다.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없던 욕구도 새롭게 만들어 제품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빚을 내어 명품을 사고 아무 불편이 없는 멀쩡한 휴대전화를 최신형으로 바꾸고 캠핑 용품이 차고 넘치는데도 무리하게 돈을 써가며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욕망을 풍요한 사회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사람들에게 소비하도록 가르치는 방식은 너무나 완벽하고 지적이고 고급스러운 것이어서 그에 버금가는 그 어떤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활동도 찾아보기 힘들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욕망은 너무 세련돼서 우리는 그것을 마치 원래 스스로 원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락항은 지금 당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욕망하는 것인가? 라고 물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욕망의 대부분이 자신의 욕망이라기보다 타자의 욕망이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보다는 보이는 나로 살도록 훈련되어 왔다. 나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맞춰 살아왔던 것이다. 어릴 때는 엄마의 칭찬을 받기 위해 공부를 하고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그들의 부탁을 들어준다. 우리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는 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해야 남들의 부러움과 선망을 받는다는 점이 큰 몫을 차지한다. 사실 인정받고 칭찬을 듣는 것처럼 행복한 일도 없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던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인간의 행동을 구조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부모와 사회가 원하는 모양대로 보내주는 찬사에 맞추어 내가 만들어져 왔다는 것이다. 자신의 참모습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인생의 마지막에 덜 후회하고 싶다면 모파상이 쓴 소설 목걸이의 주인공 마틸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수려한 외모를 지닌 여성이다. 그녀는 하급 공무원과 결혼한 탓에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런 자신의 처지가 늘 불만스러울 따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장관 부부가 주최하는 무도회 초대장을 가져왔다. 마틸드는 상류층 사람들과 화려한 연애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지만 입고 갈 옷과 액세서리가 마땅치 않아 고민했다. 결국 부자 친구 잔니에게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 파티에 참석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황홀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만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차마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마틸드는 빚을 내어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돌려주었다. 그 후 빚을 다 갚기까지는 꼬박 10년의 세월이 걸렸고 그동안 닥치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삶은 남루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고단한 세월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또한 앗아가 버렸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마틸드는 상젤리제 거리를 지나다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옛 친구 잔느를 만나게 되었다. 마틸드는 잔느에게 목걸이에 얽힌 사연을 말하며 이제 겨우 빚을 다 갚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잔느의 말은 너무도 충격이었다. 아, 불쌍한 마틸드. 내가 너한테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였어. 겨우 400프랑짜리였다고. 누가 마틸드의 10년을 보상해 줄 수 있을까? 나는 가짜 다이아몬드를 진짜로 착각해 10년을 허비한 마틸드를 보며 문득 자신의 참모습을 모른 채 타인의 욕망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부모와 주변 사람들과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어서 후회하게 되더라도 어느 누구도 지난 세월을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 마치 마틸드가 가짜 다이아몬드 값을 물어내려고 악착같이 보낸 10년을 아무도 보답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얼마 전 가수 장기하가 어느 방송에 나와 이런 말을 했다. 끼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자신의 끼를 가지고 사느냐, 남의 끼를 가지고 사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장기하는 인디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리드 보컬로 별일 없이 산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같은 특이한 노래 제목, 미미 시스터즈라는 두 명의 여성이 무표정한 얼굴로 추는 특이한 춤, 멋부리지 않은 창법과 솔직한 가사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가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하면 놀라는 이들이 많다. 조금만 노력했다면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에 취직하기도 쉬웠을 텐데 그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인디밴드 활동에 올인했다고 한다. 자기 끼와 남의 끼를 구분할 줄 알았고 남의 끼로는 오래도록 잘 살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는 판단을 일찌감치 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인생의 끝에 가서 덜 후회하려면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탐구해봐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욕망을 자신에게 투영하는 데 익숙하다면 왜 그런지 고민도 해봐야 한다. 정신분석가 도널드 위니캇은 자기의 모습을 참 자기와 거짓 자기로 구분했다. 유아기 때 엄마로부터 공감적 사랑을 받은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면서 참 자기를 발달한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느껴볼 사이도 없이 엄마의 감정과 기대에 대해 순응하는 태도만을 키우게 된다. 이때 아이가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거짓 자기라고 한다. 참 자기가 인격의 중심에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알아채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하지만 거짓 자기가 중심에 있다면
남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일, 의무나 책임을 인생의 중심에 두게 된다. 참 자기에는 고유한 감정과 개성, 창조성 등이 담겨 있다. 참 자기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한 사람을 꼽으라면 몇 해 전 타계한 스티브 잡스일 것이다. 그는 신념에 따라 대학교를 중퇴했고 애플에서 쫓겨난 것을 오히려 최고의 기회로 여겼다.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지만 누구보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데 전념했던 스티브 잡스.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견해가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가리는 소음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에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 중에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 것을 지키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 되었다. 자칫하면 세상이 바라는 바를 내가 바라는 것으로 착각하기 십상이니까. 그럴수록 나에 대한 고민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 무엇보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은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따라 너무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소중한 삶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당장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원망 어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들이 너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 그러니 그냥 너는 너의 목소리를 따라가거라.